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 기금이 다음 주부터 확대됩니다. 지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했던 개인 사업자만 지원했는데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자문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는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안정적인 미래 전력 수급을 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김성한 환경부 장관은 다시 공론화를 거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연간 12,000명 수준인데요.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과 바이오 AI 분야의 채용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카드 번호 등이 유출된 데 사과하고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포함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에 이은 KT 소액 결제 피해, 롯데카드 해킹까지 왜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SK텔레콤, KT에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보안망을 뚫는 해킹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막을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해킹 사태가 요즘 계속 일어나네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게 롯데카드인데 방금 롯데카드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나 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선 사건 개요 그리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황석진 교수님, 방금 롯데카드가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보가 유출되는지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는? 네, 공식적인 발표는 한 28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1차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한 1.7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7기가. 네, 그러면 이제 A4 용지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1톤 트럭에 한 20대 정도를 담아야 되는 이런 텍스트 파일 분량이거든요. 1.7기가요? 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거기 한 100배 정도 수준의 200기가바이트 정도가 지금 탈취당했다 그러고. 200기가? 그럼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은 거예요? 뭐 그럼 도대체? 1톤 트럭으로 따진다 그러면 A4 용지를 가득 실었을 때 한 글쎄 2,000대 분량? 네, 상상하기도 싫은 뭐 이 정도의 2,000대? 네네 텍스트 파일로 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그 분량이 그 탈취당했다고 그러는데요. 사건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7월 달이죠. 7월 한 22일부터 이제 8월 그 한 27일까지 그 실질적으로 불상의 해커가 온라인 이제 결제 성보에 이제 직접적으로 침입을 해서 거기 있는 뭐 결제 정보를 다 탈취해 간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방어막이 이제 방호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차, 2차, 3차, 4차, 한 5차까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방어벽이 해커가 못 뚫게? 그렇죠. 이게 뚫지를 못하게 맨 처음에 들어오면 1차에서는 이게 이제 불량 IP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DMZ 존이라고 있습니다. 원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래서 거기서 뭐 인터넷 결제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부 서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치가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DMZ 존에 있는 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인터넷 결제에 필요한 뭐 CI 값이라든지 카드 번호 아니면 뭐 결제에 들어가는 뭐 자기 결제 번호
그리고 카드의 뒷면에 보면 CVC 값이라고 별도의 보안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탈취해서 CVC 값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결제할 때. 네, 인터넷 결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CVC 값입니다. 그게 카드의 점유 인증을 해서 현장에 그 카드가 있었나 없었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결제 정보이기 때문에 그 CVC 값은 상당히 비밀번호 못지않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탈취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우리가 뭐 공격자가 온라인 결제 서버를 공격한 건데 이런 해킹이 가장 금융사에 지금 뭐 조금 가장 고전적이다, 뭐 빈번하다 이런 로 봐야 됩니까? 이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이런 게? 네, 그 보통 이제 최근에 나타난 SK텔레콤이나 이제 KT하고는 좀 K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국이 해킹을 당한 거라서 KT 소액 결제 사태. 전산 자원인 서버가 해킹 당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SK텔레콤도 사실은 이제 유심 정보가 나가긴 했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경로인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 롯데카드 거는 좀 단순한 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해킹 사고였다. 온라인 결제 서버를 해킹을 당해가지고 온라인 결제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카드 번호, 아까 CVC 이런 게 나갔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킹 수법이었고, 그러니까 좀 대처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정확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전통적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출된 정보가 일반 소비자들 지금 롯데카드 회원이 한 96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나 지금 불안할 텐데 뭐가 유출됐는지, 유출된 사람들의 경우 내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면 어떤 피해가 우려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온라인 그 결제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온라인 결제 몰에 가서 부정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잠재적으로 뭐 당장 뭐 피해가 직결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해커들도 약간 이제 움츠려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다크 웹이라든가 제3의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심지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회원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럼 온라인 결제 정보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 카드로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거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결제할 때 실물 카드가 없어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카드 번호나 CVC 번호, 비밀번호. 그래서 지금 그 정보가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또 부정 결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 롯데카드 측에서 한 28만 명 정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드 번호나 CVC 번호가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중에 28만 명에서는 뒷면에 세 자리 번호 CVC까지 나갔다 그러는 네, 카드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이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부정 결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바로 카드를 뭐 교체하고 재발급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해야 되겠네요. 정지시키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큰 피해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약간 제약이 있는데 해외 직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직구 사이트는 결제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값 이 세 가지만 내면 결제가 언제든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국내에서만 있는 것이 해외로 많이 노출됐다 그러면 부정 결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요즘 IC 카드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카드 뒷면에 이제 마그네틱 스트랩을 이용해서 승인받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기 때문에 특히 IC 카드로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오프라인에서 IC 카드가 아닌 그걸로 결제가 된다 그러면 모니터링이 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뭐 28만 명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만약 그 IC 카드라든가 뭐 마그네틱 카드를 읽혀서 올라온 승인이 아니라 그냥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올라온 승인이라든가 카드 번호를 불러줘서 받는 승인 뭐 이런 게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카드사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카드는 뭐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피해 보상도 약속을 했는데 이게 피해 보상이 뭐 어떻게 전액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2차 피해 그 카드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되는 그런 피해가 아직 일어난 건 아직 아니죠. 그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그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피해는 보상을 이제 해야 2차 되고요. 피해라고 할까요? 보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하게 이제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물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이제 정보가 유출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또 배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법원에 가기 전에 또 우리 롯데카드 측에서 국민들에게 뭐 일정한 보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이자 10개월 무이자도 연말까지 그런 것도 하겠다 포함해서요. 이런 거 이제 네네. 보상 방안도 내놨는데 이 롯데카드 아까 이 황석진 교수님께서 일반 카드사들은 아까 금융사 4차, 5차까지 보호막이 있는데 네네. 롯데카드가 조금 등한시한 것 같다는데 이게 혹시 롯데카드만의 어떤 이건 보안 투자에 좀 소홀히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까 롯데카드에?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마 롯데카드 나름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격탄을 맞는데 예. 굳이 그렇게 했다고 보진 않고요. 예. 아마 이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발표가 되겠지만 아마 이제 정보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결제 서버에 대한 이제 암호화라든가 예. 그 자료를 남기지 말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좀 관심을 더 가졌다 그러면 예. 왜냐하면 해커들도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다 그 공격 시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만 유독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관하는 정보 자체가 암호화라든가 삭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 단정적으로 롯데카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게 롯데 계열사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니까 사모펀드 속성상 뭐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안 투자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 연계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라는 게 이제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수익을 올려서 이제 다시 팔아야 되는 게 목표니까 아마 보안 투자 같은 건 좀 비용이죠. 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회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안 쪽의 예산이 조금 뭐 줄어든 거 아니냐 뭐 그런 지금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 그런 금액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냥 한 가지는 2014년도에도 사실은 롯데카드가 예. 그때 카드 3사 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 이상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4년에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가 이렇게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보안 투자나 또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14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은 좀 약간 지금하고 성격이 약간 틀린 게 어떻게요? 그 2014년도는 이제 외주 업체가 그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외주 업체의 직원이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빼돌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서버를 공격한 거니까 네. 취약성을 따지면 지금이 더 심각한 것이죠. 지금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건수는 한 1억 5천만 건 이상이 정보가 누출됐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홍길동의 뭐 매달 며칠 사용분 이 하나하나까지 다 건수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지금 980만이면 그때 1억 5천만 건 누출했다고 그러는데 카드 3사가 다 합쳐서 회원 정보가 그 정도 되진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때는 그 회원이 그 사용한 내역까지를 다 같이 봐가지고 이제 그 외주 업체에서 어떤 뭐 보안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망을 한 다음에 그 날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상황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외부 아예 불상의 침입자가 지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공격 예, 누군지 직접적으로 모르죠. 공격해서 온라인 해커. 결제 서버를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탈취한 거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약간 성격이 좀 약간 틀리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당시에도 뭐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최근에 SK텔레콤 지난 4월이죠 벌어졌고 그다음에 KT 엊그제 KT 소액결제 피해 벌어졌고 또 롯데카드 최근에 해커들이 특별히 준동하는 겁니까? 이 정도 뭐 있었는데 지금 뭔가 좀 사건이 좀 커서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초연결 사회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초연결 사회. 지금 이제 IoT라고 해서 이제 사물 간에도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이나 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너무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해킹이 되게 쉬워지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대상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커들이 공격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떤 뭐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 그 이상의 이제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좀 강화되는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AI 시대가 되면서 AI에 의한 사이버 공격도 좀 더 수월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보다는 공격 쪽이 훨씬 더 좀 정교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옛말에 그 열포졸이 한 명 도둑 못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 보안 투자를 아무리 해도 좀 더 공격 기술이 고도화 첨예화된다.
이게 뭐 말씀드리면 기업 쪽에 어떤 노출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클라우드도 있고, AP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주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자체가 그렇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AI 시대고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시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메인 서버를 두고 그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팬데믹 상황을 2년 거치면서 네. 그 재택근무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VPN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를 통해서 메인 서버에 더 접속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공격 기술이 상당히 새롭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 쪽에서 노출면이 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다 챙겨서. 그 어떤 이 방어막이라든가 네. 차단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노출면이 더 넓어졌으니까 네네. 대비도 좀 더 잘해야 된다는데 방금 얼마 전에 터진 거잖아요. KT 소액 결제 피해 사태. 이것도 롯데카드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 같고 더 생활에 밀접한 것 같아요. KT 휴대폰으로 가서 어떻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상품권을 또 이렇게 사간다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용의자, 피의자 2명이 일단 잡혔잖아요. 중국 국적이던데요. 요 사건은 지금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이 지금 나온 거예요. 소위 이제 fem토셀이라는 이제 초소형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em토셀? 네, 우리 휴대폰 신호를 이제 기지국으로 이제 이렇게 옮길 때 중간에서 좀 이제 신호를 좀 더 증폭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와이파이처럼 이제 좀 신호를 더 키우는 거죠. 시설 좀 품질 개선시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장비가 아마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망에 이제 신호가 가는데 중간에서 그런 이제 인증 정보를 이제 탈취를 해가지고 그걸 결제에 이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문제는 아까 전산 자원에 대한 해킹이 아니고 이제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또 바로 이게 이제 그동안은 뭐 유출이 되더라도 사실은 뭐 물질적인 피해, 경제적 피해는 확인이 잘 안 된 것들이 많이었는데 이건 바로 소액 결제 피해가 생겼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인증 정보 나간 거 말고도 이제 소액 결제를 하려면 다른 개인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다른 개인 정보들은 어떻게 그 입수한 건지 해커가 뭐 중국인 2명이 잡혔다니까 뭐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이미 뭐 다크웹에 유출이 돼 있었던 건지 또 KT 내부자들이 뭐 거래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범인들을 좀 잡고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액 결제를 중국 갔다 왔어. 그래서 공항에서 어제 이제 한 명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영등포 지역에서 검거가 됐는데, 근데 둘이 또 모르는 사이예요. 아, 둘은 모르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국내에 있었던 사람 운전한 사람이고, 뭐 통신 전문가들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해외 갔다 온 사람은 그 소액 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뭐 경찰에서 뭐 중간적인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 상선이 그 중국 쪽에 상선이 있어가지고 그 최고의 어떤 그 이 범죄를 그 또 총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주면서 서로가 알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쳐모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네가 한 일이 불법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 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럼 배후에 총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중국 쪽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은 수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무선 전파를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이런 사건을 발생시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요? 원래 이제 그 올해 4월달에 일본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있었고 뭐 태국에서는 작년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은 좀 우리랑 좀 틀린 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대량의 문자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뿌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끔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핀터셀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핀터셀을 이용해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하게 되면 별도의 SMS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에 가로채서 마치 본인이 소액 결제를 한 것처럼 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특정한 뭐 다른 기기라든가 이런 쪽에도 옮기게끔 하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뭐 롯데카드 그 사건 못지않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fem토셀 초소형 기지국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KT가 특별히 그 fem토셀 장비가 많은 거죠. SKT나 LG U+보다 훨씬 많은 거죠. 네네. 근데 그 관리를 제대로 장비를 했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허술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KT나 LG U+도 fem토셀 기지국이 있는데 왜 유독 KT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느냐?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정보와 이제 결합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 다른 통신사와 달리 KT는 이제 고객들이 직접 이제 펜토스를 설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고, 고객이 네. 예. 그다음에 해제가 되면 회수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 기지국 장비가 이제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커들이 좀 그 포인트를 노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아까 과연 이게 그 중간에 통신망을 해킹을 했는데 결제까지 하려면 다른 정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합이 됐을까?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인증 정보 마지막 수단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뚫렸을까?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 저희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좀 근데 헷갈리네요. 일단은 뭐 아까도 다크웹에서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이 거래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크웹에서? 근데 그 단순하게 거래되는 그 종류를 보면 그냥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주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다 뭐 대출 점포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과거에 뭐 그 게임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받은 아이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믹스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천에 이제 중국 동포라고 이제 하니까 지역을 봐도 이제 금천, 영등포, 광명 이런 쪽에 또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런 쪽을 특정해서 가서 그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자기네 수집한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서 거기 교집합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니까 그런 DB를 제공했던 사람들도 따로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다 분배해서 하고 거기다 교집합을 찾아서 어디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 범인들 다 검거해봐야지만 정확한 어떤 범죄의 재구석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KT 소액 결제는 피해자가 한 수백 명 정도 되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직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KT도 이게 지금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이전이 꽤 먼저 벌어졌다는데 약간의 좀 고의적인 은폐라든지 축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소비자들은 그런 걸 좀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KT가 이제 대기업이고 사실은 뭐 통신 분야 1등 기업인데 아마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면 결국은 이게 최근에 SKT도 그렇고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공격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래서 KT도 사실은 뭐 8월 달부터 좀 뭔가 이상 징후는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9월 5일에야 이제 소액 결제를 차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뭐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충분히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초기보다는 좀 더 이 소액 결제 관련 문의도 한 9만 건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대량으로 이렇게 금전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소액만을 이렇게 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자기도 모르니까 다 얼마가 내 돈이 나간지 모르니까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범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거 뭐 의도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 아마 그런 식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해커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가성비가 높은 해킹을 할 텐데 이 KT 소액 결제는 좀 그렇게 가성비가 해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리고 좀 다른 그러면 이 펜토셀 SKT나 LG U+S나 이런 데는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게 하나인데요. 다른 데는 안전하냐? 다른 데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통신 3사가 쓰는 장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이 펜토셀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LG라든가 그 SKT 같은 경우에 종단간에 암호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 펜토셀을 잡아놓고 암호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이패스 그냥 그 전파만 좀 증폭시켜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KT가 그 쓰고 있는 펜토셀은 그 암호 알고리즘 돼 있는 그 암호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풀어서 다시 쌓아서 다시 보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상에서 해커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안전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 보시면 통신사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어떤 외부 침해 사고를 이제 경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가 안전합니다, 뭐 어디가 좋습니다, 거기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자기는 자기 정보는 자기가 좀 더 지키고 통신사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보안의 어떤 그 허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보 보안 인증 체계를 가져가는데 가전제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그 집에서 쓰는 웰패드 이런 거는 정보 보안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기기 이런 펜토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거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보안을 중요한 갖고 가라. 건데. 근데 그거는
그 통신사가 그 상당히 뭐 암호화도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걸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펜토셀 장비에 대한 어떤 보안의 취약성은 10년 전부터 계속 그 세계 각국에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그 보안 전문 기업에서도 문제 계속 제기를 문제가 했었군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또 부랴부랴 또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서 또 어떤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토셀에 대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몇 개가 접속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국회의원실에다 낸 자료를 보니까 예. 전체 그 유통되고 있는 게 한 18만 개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33% 정도는 뭐 접속도 안 하고 꺼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확인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럼요. 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중요한 장비를 정부도 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해킹 계속 일어나니까 엊그제 국제 해킹 조직 이름도 어렵습니다. 스캐터드 랩서스 SK텔레콤 고객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는데 SKT는 이제 부인했어요. 네. 이 해커 조직은 꽤 유명한 곳이에요. 네네. 이게 뭐 기업 대상으로 이제 해킹을 하는 이제 국제 해킹 조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삼성, LG, 뭐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기업 해킹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이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이 그룹이라고 이제 사칭하는 그룹이 이제 SK텔레콤 고객 정보가 뭐 100기가바이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10,000에 팔겠으니까 빨리 사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공개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KT가 그 자기들이 올린 그 샘플 데이터 캡처를 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아니다. 저건 가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네, 사실이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자, 이 SKT와 같은 SKT, KT 지금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미 SKT에는 1,300억 원의 과징금, 막대한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 징벌적 과징금 체계가 황 교수님, 이 정보 유출을 조금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냥 필요할까요? 징벌적 과징금? 원래 이제 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위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강력한 처벌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예방한다. 라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손해 금액이 뭐 작다,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이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가 유출된 그 상황만 가지고는 그 아까 2014년도에 롯데카드도 있었다고 그랬지만 그때도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인당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누출된 정보 가지고 이게 가공이 돼서 부정상이 발생하는 건지 이런 부분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언제나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것인데 해외 사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조 원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금은 맞는데 근데 이 금액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뭐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비례성 원칙에서 봤을 때는 법원에 좀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고 지금 계속 그 SKT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대로 받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이 제재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는 확실히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떤 그 이 금전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은 잘한 건 없지만 1,300원의 과징금은 형평성, 비례성에 비추어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SKT의 그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왜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아까 통신업계에 부과된 것 중에 최고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나 구글도 한 600억, 400억 부과했거든요. 그것보다 많은데 구글이나 메타는 이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 광고를 해서 영리를 얻었다, 이익을 봤는데 자기가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실 과징금은 이제 부당 이득을 반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부당 이득은 없잖아요, SK텔레콤이. 그래서 이제 과징금의 본질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사실은 있어요. 있어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징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 또 기업들이 그걸 또 뭐 쉬쉬할 수도 있고 신고하는 거. 숨길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국가 수입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 피해를 본 건 개인들인데 개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좀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가봐야 뭐 한 10만 원 정도니까 가진 걸 굳이 그렇게 많이 거둬가지고 국가 수입으로 하는 것은 위화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역효과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롯데카드, 그에 앞서서 KT, 그에 앞서 SK텔레콤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죠. 연말까지 2차례, 내년에 1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미 연준이 시동을 건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국은행 금통위도 10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연준 0.25%포인트 내렸는데 일부 연준 이사 중에서 B컷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12명의 보팅에서 11분이 25p 인하를 주장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얼마 전에 임명된 마이런 이사가 B컷 인하를 주장하셨습니다. 한 명만. 맞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8월달 고용 지표 나오자마자 연준 B컷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늘어났다가 예. 실제로 이제 8월달 물가 지표가 이제 스티키한 물가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뭐 25p 인하 정도로 조금 점쳐졌고요. 뭐 실제로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뭐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금리 인하 결정뿐만 아니라 예. 뭐 점도표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의 스탠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도표, 그러니까 이사들의 금리 전망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이제 기존에는 올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달라졌고요. 처음부터는 일단 올해 사실 연준은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금리 인하기 전에 연준의 정책 금리 상단이 4.5%였죠. 그러면 올해 말 연준의 정책 금리는 4%가 기존의 전망이었는데 이게 3.75%로 하향됐습니다. 2회에서 3회로 연내 인하 횟수가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FOMC는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 FOMC마다 한 차례 25bp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그리고 다음 연도의 인하 횟수도 뭐 똑같이 이제 조정이 됐죠.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년은? 결국에는 이제 연말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준의 정책 금리는 아마 기존의 3.5%에서 3.25%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후년도 똑같이 3.25%에서 결국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이 3.25%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는 당초 전망보다 1회의 금리 인하 횟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당초 전망보다 네, 네. 한 차례 더 금리를 더 내릴 올해 수 한 있다. 차례 더 해서 2차례 정도. 맞습니다. 내년은 전에도 똑같은 한 비율입니다. 네. 한 차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망치가 바뀌게 된 게 뭔가 이 고용 동향은 조금 기대만큼 좋지 않은데 여전히 물가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전망치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의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4%에서 1.6%로 올라갔죠. 예. 뭐 최근에 고용 둔화를 인식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던 점은 조금 이례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치 역시나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3%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 2.6%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종합해 보면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장되면서 성장률에 대한 상방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연준의 해석일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스테이트먼트에서 여러 가지 언급 중에 하나도 뭐 네. 고용 자체의 둔화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발, 인플레이션발 위험성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멘트들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네. 뭐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뭐 소위 말해서 둔화라든지 리세션의 징후를 연준이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뭐 앞으로 경기가 크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뭐 부차적인 가능성들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금리나 액션이었다라는 인식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나고 내년은 비슷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3차례 정도 내년까지 이렇게 점도표가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시장, 자본시장,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변화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실 FOMC 직후의 채권 시장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금리나 결정 직후에는 단기물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쭉 빠지다가 뭐 실제로 연준의 성명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점도표 수정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조금 파격적인 연준의 행보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 소수 의견, 뭐 소위 말해서 비컷을 주장한 연준 위원도 한 분밖에 없었고요. 뭐 거기다가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되지 못했던 점들이 채권 금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2년물 같은 미국의 단기물 금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예. 당연히 이런 걸 프라이싱하는 주가 지수 역시나 여전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일각에서 기대했던 QT 종료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통화 긴축. 그게 무슨 뜻인가요? 뭐 기존에 이제 연준은 시장에서 국채 즉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국채 매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와 MBS의 자산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됐다면 연준의 QT 역시나 멈춰야 됩니다. 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다만 연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랑은 별개로 이번에 이제 한 큐의 QT를 종료하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 급등 현상, 뭐 소위 말해서 주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 현상을 조금 경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거기다가 향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인플레이션 경계감 역시나 QT 종료를 조금 못하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가치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될 텐데 최근에 좀 달러 값이 많이 조금 약한 편이잖아요. 근데 달러 트렌드 자체는 이번 금리 인하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번에 연준의 경기 전망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성장률이 전망치가 올라가네요. 뭐 기존 대비해서는 0.6%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역시 견고한 펀더멘털 수준들을 고려했을 때 달러와의 방향성 역시나 뭐 금리 인하랑 동행해서 약세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번에도 거의 뭐 약보합 정도에서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9월달 논팜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만약에 연준의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고용 시장의 둔화는 인지하지만 속도 자체는 슬로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네.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병행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꺾일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약세는 조금 크게 변한 게 없다는데 사실 우리는 달러 값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 환율만 보면 원화 환율이 조금 낮아지는 이른바 원화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달러당 1,380원대 언저리에서 꽤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환율이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랑 병행해서 한국은행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동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비록 8월 달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 6월 27일 날 부동산 대책 그리고 9월 달에 공급 대책까지 겹쳐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 지수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10월 달에 한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역시나 뭐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 펀더멘털일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한미 무역 협상 관련돼서 네. 과연 3,500억 달러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 네,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과제입니다. 지금 3,500달러 맞습니다. 펀드. 특히나 저희가 초반에는 이게 대출 또는 이제 뭐 자금 조달 지원 형식으로 이제 뭐 보증이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많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일본의 사례에서 네. 직접 이제 네.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들이 워낙 네.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일본형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부와 이제 미국 정부 간의 이견이 넓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세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 증액 같은 2차적인 어택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수출 기업들에는 악영향을 더 줄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원화 가치라든지 금리, 경기 펀더멘털이 관세 15%에서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없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뭐 경기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당히 높은 수준, 원화값이 굉장히 약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군요. 금값은 그동안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차익 매물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올해 2차례 더 하고 내년에 1차례 더 하면 이 상승 무드는 좀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올해 2차례 그리고 현재 연준의 점도표상 내년도 2차례가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앞으로 봤을 때는 뭐 100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금 가격에 대한 고평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이전 대비해서는 과격하게 풀리는 현상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올해 지금 9월달 그 FOMC에서는 QT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연준은 미국 국채를 파는 매도 물량 자체를 줄이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MBS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값 상승세도 비록 이제 부담스러운 레벨대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후 채권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쳤다. 금리가 떨어져 다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단기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장기 국채잖아요.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단기 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장기 채권도 조금 많이 낮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값이 오르니까 채권 투자율이 좋을 텐데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뭐 희망 회로를 조금 많이 돌려본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재정의 상황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이.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준의 통화 정책에 연동되면서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도 적어도 연말까지 미국 국채 2년물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40에서 50pp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장기물이죠. 뭐 채권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방향성도 장기물 금리의 그게 하락인데 떨어져야만 모기지 금리도 떨어질 텐데. 맞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미국의 8월 달 재정 수지 결과가 성적표가 굉장히 나쁩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수입은 뭐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는 거의 1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문제는 미국 정부 지출입니다. 지금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뭐 현재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비용들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는 오히려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FY 기준 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수준이 1.9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늘었네요. 그렇죠.
과격한 관세가 파격적으로 관세가 거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더 적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장기물 금리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와 별개로 장기물 금리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장기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지금 미국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걸 보면 장기 국채 금리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쉽게 말로 좀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경험했죠. 뭐 얼마 전에 프랑스랑 영국 뭐 과격하게 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노치 강등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재정 수지, 정부 부채 개선을 안 시키면 다음번 정기 평가에서 신용등급을 더 하향할 수 있다라는 경고했습니다. 뭐 결국에 이전에 프랑스도 신용등급이 한 노치 강등이 되면서 국채금리 급등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재정 수지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도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연준 금리 인하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경제 상황에서 이게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많은 이제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 뭐 인상 깊은 얘기가 좀 혹시 있었습니까? 뭐 일단 당장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잡히고 있지는 않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상품 가격이라든지 자동차 가격, 뭐 관세가 기본 관세 플러스 8월 달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코스트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 뭐 결국에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세 관련된 기간, 부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가장 걱정되는 이슈는 뭐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 가능성, 거기다가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들이 네. 한 가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저는 그 키는 장기물 채권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물 채권 금리. 네, 앞으로 이제 연준이 100bp 정도 금리를 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계속 4% 이상이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기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의지든 아니면 연준의 의지든 장기물 금리를 내리는 방향 쪽으로 정책 설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이 먹히게 돼서 장기물 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반대의 케이스라면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2의 위기, 뭐 정부 부채 위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만 미국 경제 동향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